핵융합발전소나 거대 입자 가속기. 생각만 해도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인데요. 이런 시설들을 나노미터, 펨토초 이런 단위로 정밀하게 제어하는 기술 혹시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오늘 저희가 깊이 파고들 자료가 바로 이런 첨단 기술의 심장부에 있는 기업입니다. 주식회사 모비스의 2025년 반기 보고서인데요. 이게 2025년 8월 12일에 금융위원회랑 한국거래소에 제출된 공식 문서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 보고서를 통해서 모비스라는 회사가 정확히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또 그들만이 가진 좀 독특한 기술력 같은 건 뭔지, 그리고 최근에는 또 어떤 변화를 겪고 있고 앞으로의 가능성은 어떨지, 이런 핵심 정보들만 저희가 명확하게 한번 뽑아보려고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분석해 볼 텐데요. 물론 오늘 나누는 모든 이야기는 이 보고서 내용에만 근거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이 회사가 처음 시작부터가 좀 흥미로워요. 보니까 2000년 4월에 삼성전자 연구원 출신들이 주축이 돼서 설립했더라고요. 그런데 처음부터 지금 같은 사업을 했던 건 아니죠. 네, 아닙니다. 초기에는 웹비디오 폰이나 홈네트워크 기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멀티미디어 통신 단말기 개발하고 공급하는 데 주력했어요. 실제로 2008년에는 KT의 영상 단말기 이거 10만 대나 공급했을 정도로 이쪽 분야에서 자리를 잡아가던 회사였습니다. 그랬던 회사가 2010년에 정말 극적인 방향 전환을 합니다. 기존 IT 사업에서 빅사이언스, 그러니까 기초과학 분야의 특수 정밀 제어 시스템으로 주력 사업을 완전히 바꾸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죠. 이거 거의 제2의 창업 선언이라고 할 만한데요. 이런 결정 사실 흔치 않잖아요. 대단한 결단이었죠. 그리고 이게 그냥 말로만 그친 게 아니고요. 그 선언 후에 2년 동안 약 30억 원, 적지 않은 돈이죠. 이 돈을 연구개발에 투자를 했고 그 결과로 2011년에 가속기용 LLRF 제어 시스템 개발에 성공하면서 첫 결실을 보게 됩니다. 그 후로도 언듈레이터 제어 시스템이라던가 중앙 통제 시스템 같은 핵심 기술들을 계속 개발해 되죠. 와, 성과가 상당히 빠르게 나타났네요. 특히 2012년에는 ITR, 그러니까 국제 핵융합 실험로 프로젝트에서 54억 원 규모의 초전도자석 전원장치용 주제역이 공급 계약을 따냈다. 이 점이 눈에 확 들어오는데요. 아니, IT 기기 만들던 회사가 갑자기 핵융합로의 핵심 제어 장비를 수주했다? 이거 정말 대단한 도약인데요. 네, 그뿐만이 아니에요. 2013년에는 ITR 중앙제어 시스템 국제 입찰에서 쟁쟁한 경쟁사들이 많았을 텐데 이걸 단독으로 수주하는 성과를 거둡니다. 그리고 2014년부터는 포항 4세대 방사광 가속기 사업에도 참여하기 시작하고 또 ITR 인터락 제어 시스템 프로젝트까지 수주를 하죠. 이런 기술력을 인정받아서 2017년에는 스펙 합병을 통해서 코스닥의 기술성장 기업 특례로 상장까지 하게 됩니다. 익숙했던 통신 분야를 떠나서 전혀 다른 영역, 그것도 핵융합이나 가속기 제어 같은 정말 극한의 정밀 기술 분야로 뛰어든 건데요. 대체 이 회사가 가진 핵심 기술력이 뭘길래 이런 성과들이 가능했을까? 여기서부터 정말 궁금해지네요. 바로 그 지점이 이 모비스라는 회사를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보고서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EPICS라는 건데요. Experimental Physics and Industrial Control System. 이 EPICS 기반의 초정밀 제어, 그리고 시스템 설계 기술, 이걸 국내에서 유일하게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죠. 이픽스, 이름부터 좀 어려운데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어떤 기술이길래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네, 이픽스는 뭐냐면요. 가속기나 핵융합로처럼 아주 크고 복잡한 과학 시설들, 이걸 보통 빅사이언스 시설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곳을 제어하기 위해 만들어진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플랫폼입니다. 이런 시설에는 수백, 수천 가지의 서로 다른 장비들이 막 얽혀서 돌아가거든요. 이걸 전부 다 실시간으로 아주 정밀하게 감시하고 제어해야만 해요. 이픽스는 바로 이런 초거대 시스템을 만들고 운용하는 데 있어서 사실상 국제 표준처럼 쓰이는 핵심 기반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픈소스 플랫폼이라는 점이 인상적이네요. 그러니까 특정 회사 기술에 얽매이지 않고 좀 유연하게 시스템을 확장하거나 유지 보수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크겠군요. 근데 그 정밀도라는 게 어느 정도 수준을 말하는 건가요? 상상이 잘 안 가는데요. 이게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입니다. 예를 들어서 펨토초, 10의 마이너스 15승초거든요. 이런 시간 단위 제어나 아니면 나노미터, 10의 마이너스 9승미터죠. 이런 위치 단위 제어가 필요할 때도 있어요. 이런 정밀도는 일반 산업에서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고요. 개발 전례 자체를 찾기 힘든 정말 극한의 기술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펨터초, 나노미터. 와, 정말 까다로운 기술이네요. 그럼 이 이픽스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제품들을 만들고 있는 건가요? 크게 보면 두 분야로 나눌 수 있어요. 가속기 부문하고 핵융합 부문. 먼저 가속기 쪽을 보면 LLF라는 게 핵심입니다. Low Level Radio Frequency Controller, 저준위 RF 제어기라고 하는데요. 입자를 거의 빛의 속도까지 가속시킬 때 그 에너지와 위상을 아주 안정적으로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장비예요. 보고서에 따르면 모비스의 이 LLF가 RF 전압이나 위상 안정도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 포항 4세대 방사광 가속기에서 이미 그 성능을 검증받았다고 합니다. 하하, 그러니까 입자 가속기에 거의 심장 박동을 조절하는 장치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거 말고 또 다른 건 없나요? 방사광, 그러니까 빛을 만들어내는 핵심 장비가 언듈레이터인데 이 언듈레이터 제어 시스템도 중요하고요. 그 외에도 빔의 궤적이나 상태를 정밀하게 들여다보고 제어하는 여러 시스템들, 예를 들면 SS, SMC, BPM 같은 빔 관리 제어 시스템들을 개발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주요 고객사는 역시 포항가속기연구소 그리고 기초과학연구원의 중이용 가속기 라온, 여기가 주 고객이죠. 그리고 기장에 지금 짓고 있는 의료용 중입자 가속기 사업, 이게 예산 문제로 좀 지연되고 있긴 한데 이것도 중요한 잠재 시장으로 보고 있고요. 그렇군요. 그럼 핵융합 부문은 아무래도 그 ITER 프로젝트가 중심이겠네요. 전 세계 7개국이 참여하는 정말 거대한 프로젝트잖아요. 정확합니다. ITER, 인류의 미래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런 목표로 지금 프랑스에 짓고 있는 핵융합 실험로인데요. 여기서 모비스의 역할이 상당히 큽니다. ITR 전체를 통제하는 핵심 제어 시스템이 한 6개 정도 있는데 그중에서 무려 5개 부문에 모비스가 참여하고 있어요. 이게 단순히 부품 몇 개 납품하는 수준이 아니라 시스템 설계부터 구축까지 아주 깊숙하게 관여하고 있는 거죠. 네, 6개 중에 5개요. 이야, 이건 정말 대단한데요. 거의 ITR 제어 시스템에서는 핵심 플레이어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시스템들을 담당하고 있나요? 대표적인 게 CFS라는 게 있습니다. 코닥 프레임워크 서비스. ITR 전체 운전을 총괄하는 중앙 제어 시스템의 기본 뼈대, 그러니까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는 프로젝트예요. 특히 수많은 장비들에서 쏟아져 나오는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하고 전달해야 하는데 이 고속 데이터 네트워크, SDN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을 모비스가 맡고 있습니다. ITR의 신경망을 까는 역할이라고 할 수 있죠. ITR의 중추신경계를 다루는 셈이네요. 와, 또 다른 중요한 시스템은 뭐가 있을까요? CIS도 빼놓을 수가 없죠. 센트럴 인터럭 시스템. 이게 뭐냐면 초전도 자석 코일처럼 정말 어마어마하게 비싸고 민감한 장비들 있잖아요. 이런 장비들을 보호하는 중앙 안전 시스템이에요. 만약에 비상 상황이 딱 발생하면 다른 시스템하고는 별개로 독립적으로 즉각 반응해서 장비를 안전하게 지키는 겁니다. 비유하자면 우리 뇌의 손해처럼 반사적인 보호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 외에도 거대한 초전도 자석에 전력을 공급하는 전원 장치들, 이걸 총괄 제어하는 CPSS, 코일 파워 서플라이 시스템 개발에도 참여하고 있고요. 들어보니까 이게 단순히 그냥 코드 짜는 소프트웨어 개발하고는 완전 차원이 다른 얘기네요. 핵물리학이라든가 플라즈마 제어, 초고 진공, 극저온 같은 아주 극한 환경, 또 가속기나 핵융합로의 복잡한 구조, 이런 거에 대한 깊은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겠네요. 바로 그 점의 핵심입니다. 단순 프로그래밍 능력만으로는 절대 안 되고요. 해당 분야의 그 도메인 지식이라고 하죠. 그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대형 과학시설의 제어 시스템은 한번 딱 구축이 되면
사실상 교체가 거의 불가능해요.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모비스가 확보한 이 ITIR에서의 입지라는 게 앞으로 수십 년간 이어질 핵융합 연구나 개발 로드맵에서 상당한 전력적 우위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ITIR이 성공적으로 가동이 된다면 그 이후에 2030년대에 계획된 실증 핵융합 발전소, 디모라고 부르는데 그거나 2040년대 이후 상용 핵융합 발전 시장에서도 기술 선점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깔려 있는 거죠. 와, 정말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기술이군요. 그런데 모비스가 이 빅서리인스 기술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최근에는 스마트 팩토리라는 새로운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잖아요. 2022년 2월에 JAR 시스템즈라는 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죠. 네, 맞습니다. 소규모 합병 형태로 진행했는데요. 합병의 주된 목적은 그거였어요. 모비스가 그동안 빅사이언스 분야에서 쌓아온 정밀 제어 기술, 그리고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 머신러닝 솔루션이 있거든요. 모아이 엔진이라고 부르는데 이걸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에 딱 접목시켜서 기술적으로 좀 차별화하고 당연히 매출도 늘리고 뭐 그런 목적이었죠. 양쪽 회사의 기술이랑 인력 시너지를 기대한 상당히 전략적인 M&A였습니다. 합병 대가로는 자기 주식 한 73만 주 정도랑 현금 약 3억 9천만 원, 합쳐서 총 한 20억 원 정도가 투입됐네요. 이 합병으로 스마트 팩토리 사업부가 새로 생겼고 주력 솔루션 이름이 QRP라고 하던데 이건 어떤 솔루션인가요? QRP는 특히 그 자동차 산업 품질 기준인 ISO/TS 16949나 IATF를 기반으로 설계된 통합 MES 솔루션입니다. MES가 제조 실행 시스템인데요. 생산 시점 관리 POP부터 제조 실행 MES, 품질 관리 QMS, 통계적 공정 관리 SPC, 그리고 설비나 금융 관리까지 제조 현장에서 필요한 핵심 기능들을 그냥 하나로 다 통합해서 제공하는 그런 올인원 방식이죠. 보고서에서는 이런 높은 수준의 패키지화, 그리고 아주 넓은 기능 범위를 경쟁사 대비 차별점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주요 고객사를 보니까 보고언어, 원익큐브, 솔브레인, 평화홀딩스, 쌍용차. 이미 꽤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레퍼런스를 확보했네요. 현재는 그 AI 모듈도 고도화하고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로 바꾸는 연구 개발을 진행 중이라고 하고요. 이 스마트 팩토리 시장 자체가 성장 잠재력이 아주 큽니다. 보고서를 보면 글로벌 시장이 2023년에 약 1,338억 달러 규모였는데 이게 연평균 11% 이상 성장할 걸로 예상이 되고요. 특히 그 팬데믹 겪으면서 비대면이나 자동화 요구가 확 커졌잖아요. 그래서 도입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로 정부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지원 정책을 펴고 있거든요. 2025년까지 3만 개 구축 목표, 이런 거에 힘입어서 2026년에는 24조 원 이상으로 성장할 거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장하는 시장에 진입한 건 좋은데 한 가지 좀 흥미로운 점은 보고서 정관을 보면 스마트팜 솔루션이나 헬스케어 솔루션 같은 다른 신규 사업들도 사업 목적으로 추가가 되어 있더라고요. 혹시 이쪽으로는 구체적인 움직임이 있나요? 정관상으로는 가능성을 열어둔 건 맞는데요. 보고서 작성 시점 기준으로 보면 아직 구체적인 사업 추진은 없습니다. 스마트팜 같은 경우 모비스가 가진 정밀 제어나 AI 기술이 분명히 접목될 여지가 있고 시장 성장성도 좋다고 언급은 해요. 2025년에 국내 시장이 한 4.9억 달러 전망. 근데 현재는 일단 스마트 팩토리 사업 안정화에 집중하고 그 이후에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전문 인력이나 관련 기술 확보도 좀 필요하고요. 헬스케어 솔루션 분야도 비슷하군요. AI나 센서, 빅데이터 기술 응용 가능성도 있고 시장 규모도 어마어마하다. 2027년 글로벌 6,100조 원 전망. 이렇게 언급은 하면서도 역시 이것도 스마트 팩토리 안정화 이후에 추진할 계획이고 또 워낙 진입 장벽도 높고 규제도 많으니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모비스의 실질적인 사업축은 두 가지로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어요. 하나는 극한의 정밀 기술이 필요한 빅사이언스, 다른 하나는 산업 현장의 효율성을 높이는 스마트 팩토리, 딱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빅사이언스 분야에서 확보한 그 독보적인 제어 기술이랑 AI 역량을 어떻게 보면 훨씬 더 넓은 시장의 스마트 팩토리에 효과적으로 이식하고 차별화를 만들어낼 것인가. 이게 앞으로 핵심 과제가 될 것 같네요. 그런데 이렇게 사업 영역을 넓히는 과정에서 재무적인 부담이라던가 위험 요인 같은 건 없을까요? 재무 상태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재무 파트를 살펴보면 몇 가지 중요한 변화들 그리고 좀 주목해야 할 지점들이 있습니다. 우선 2025년 반기 재무제표는 개별 재무제표 기준이라는 점을 먼저 아셔야 해요. 그전에는 ADM 코리아라는 종속회사가 있어서 연결 재무제표였는데 이 회사를 매각하면서 개별 기준으로 바뀌었습니다. 2025년 상반기 실적은 어땠나요? 아까 스마트 팩토리 비중이 늘었다고 하셨는데 네, 매출액은 약 29억 4천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 중에서 핵융합 같은 빅사이언스 관련 용역 매출이 한 11억 5천만 원 정도 되고요. 스마트 팩토리 용역 매출이 약 17억 9천만 원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스마트 팩토리 매출 비중이 60%를 넘어서면서 전체적인 외형 성장을 이끌고 있는 모습이죠. 다만 아직 수익성까지 확보하지는 못했어요. 영업 손실이 약 11억 5천만 원, 단기 순손실은 약 4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은 늘었지만 아직은 적자 상태다. 그럼 재무 건전성, 예를 들어 자산이나 부채 상황은 어떤가요? 좀 안정적인 편인가요? 2025년 6월 말 기준으로 보면요. 자산 총계가 약 479억 원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유동자산이 439억 원으로 대부분이에요. 특히 현금성 자산이 310억 원이나 되고 시장성 있는 금융자산도 한 109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유동성은 매우 풍부한 편이죠. 반면에 부채 총계는 약 133억 원 수준입니다. 이 안에는 2024년에 발행했던 100억 원짜리 전환사채 10이 있잖아요. 그거랑 관련된 파생상품 부채가 한 36억 원 정도 포함되어 있고요. 자본 총계는 약 346억 원입니다. 잠깐만요. 현금성 자산이 310억인데 총 부채가 133억이면 현금이 부채보다 훨씬 많다는 얘기잖아요. 이건 상당히 안정적으로 보이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총 부채에서 현금성 자산 같은 걸 뺀 순부채를 계산해 보면 마이너스 177억 원이 나와요. 실질적으로는 빚보다 현금이 훨씬 많은 상태인 거죠. 재무 안정성은 상당히 확보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도 나이스 D&B 평가 기준으로 2024년, 2025년 모두 BBB- 등급을 유지했는데 이게 그 이전 BB 플러스 등급에서 한 단계 올라난 거거든요. 물론 BBB- 등급 자체가 상거래 이행 능력은 양호하지만 환경 변화에 대한 대처 능력은 다소 제한적이다.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긴 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재무 구조에 좀 큰 영향을 미친 이벤트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자회사 매각이라든가 부동산 매각 같은 것들이요. 네, 현금 확보를 위해서 중요한 결정들이 있었습니다. 2024년 5월에는 기존 종속회사였던 ADM 코리아 지분 전부를 현대 바이오사이언스 컨소시엄에 310억 원 받고 매각 완료했죠. 매각 목적은 보고서에도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미래 성장 동력 투자 재원 확보, 딱 이거였습니다. 그거보다 조금 전인 2023년 4월에는 본사 사옥으로 쓰던 판교 이노밸리 부동산을 ADM 코리아에 11억 원 정도에 매각했습니다. 이것도 자산 운용 효율화랑 현금 유동성 확보 차원이었고요. 매각하고 나서 일부 공간은 다시 임차해서 쓰는 방식, 그러니까 세일즈 앤 리스펙 방식을 택했습니다. 자금 조달 측면에서는 아까 잠깐 언급하신 전원사채 CB 발행이 있었고요. 사채를 발행했습니다. 만기는 2029년이고 표면 이자율은 0%, 주식으로 전환할 때 가격은 4,082원으로 설정됐어요. 여기서 재무적으로 좀 주목해야 할 부분은 투자자한테 부여된 조기 상환 청구권, 즉 풋옵션입니다. 투자자가 원하면 만기 전에 회사한테 내 채권 사가세요 하고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데요. 회계적으로는 이걸 부채, 정확히는 파생상품 부채로 인식을 하고 매 분기 공정가치로 평가를 해야 합니다. 만약에 주가가 전환가액보다 낮게 형성되면 투자자들이 풋옵션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지고 이건 회사 입장에서 현금 유출로 이어질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 요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2025년 4월에는 자기 주식 약 2만 6천 주 정도를 처분했는데 이건 아마 임직원한테 줬던 양도 제한 조건부 주식 RSU 지급과 관련된 걸로 보입니다. 종합해보면 최근 몇 년간 영업 손실은 계속되고 있지만 그래도 과감하게 자산을 매각해서 상당한 현금을 확보했고 또 부채 비율을 낮추는 등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상당히 주력한 모습이네요. 다만 그 전환사채 풋옵션처럼 미래 현금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도 있고 근본적인 수익성 개선은 여전히 좀 과제로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네, 정확한 요약이십니다. 결국 확보된 현금을 바탕으로 해서 이 빅사이언스랑 스마트 팩토리라는 양대 사업에서 어떻게 지속 가능한 수익 모델을 만들어내느냐, 이게 앞으로의 관건이 될 겁니다.
물론 뭐 사업에는 항상 위험 요인이 따르기 마련이죠. 보고서에도 여러 위험 요인들이 명시되어 있는데 특히 새로 진입한 스마트 팩토리 사업 관련 내용이 좀 눈에 띄더라고요. 네, 스마트 팩토리 사업은 그 본질상 고객사들의 설비 투자 계획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뭐 자동차나 전자, 이천전지 같은 전방 산업 경기가 안 좋아지면 설비 투자가 줄어들고 그럼 당연히 스마트 팩토리 수주도 감소할 수 있겠죠. 이런 경기 변동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 또 잠재 고객인 중소기업들이 비용 부담이나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거나 아니면 효과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도입을 좀 망설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시장 성장 자체가 예상보다 더뎌질 위험도 있고요. 그리고 시스템 구축이나 유지 보수에 필요한 전문 인력 확보 경쟁이 심해지거나 외주 비용이 상승하면서 인건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위험 요인으로 지적하고 있군요. 뭐 여기에 대한 대응으로는 솔루션 자체를 좀 더 패키지화하고 표준화해서 프로젝트당 투입되는 인력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빅사이언스 분야 역시 그 자체로 내재적인 위험이 있습니다. 사업 자체가 워낙 거대 국책 프로젝트나 연구과제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정부 예산이 변동되거나 혹은 정치적인 요인 때문에 사업 일정이 지연되거나 축소될 리스크, 여기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점이죠. 이런 위험 요인들에도 불구하고 보고서는 또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 그리고 기회 요인들도 함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선 가장 큰 기회 요인은 역시 그 ITR 프로젝트의 성공 가능성에 달려 있다고 봐야죠. 만약 ITR이 성공적으로 건설되고 운영 단계까지 들어간다면 이건 그 후속 디모 프로젝트나 궁극적으로는 상용 핵융합 발전 시장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모비스한테는 정말 강력한 기술적 레퍼런스가 되고 또 시장 선점 기회를 제공할 겁니다. 가속기 분야 역시 국내에서 의료용 중입자 가속기 같은 추가 건설 수요가 있고 또 이픽스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해서 동남아나 중동 같은 해외 시장 진출 기회도 엿볼 수 있다. 이 점을 강조하고 있고요. 스마트 팩토리 분야에서는 지속적인 시장 성장과 정부 지원 이런 배경 속에서 특히 자체 개발한 그 AI 엔진, 모아이 이걸 어떻게 잘 활용해서 솔루션의 지능을 높이고 경쟁 우위를 확보할 것인지가 중요해 보입니다. 보고 언어 같은 글로벌 기업에 납품한 레퍼런스를 발판 삼아서 해외 시장 진출을 모색할 가능성도 언급되어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모비스가 가지고 있는 이 초정밀 제어 기술 자체가 가진 잠재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보고서에서는 이 기술이 나중에는 MRI, 자기공명 영상장치죠. 또는 레이더 시스템 같은 다른 첨단 산업 분야로도 확장되거나 응용될 수 있는 그런 기술적 파급 효과까지도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모비스의 전략은 자신들이 가장 잘하는 이 초정밀 제어 기술이라는 확실한 무기를 딱 가지고 인류의 미래와 직결된 아주 장기적인 빅사이언스 시장과 또 당장의 성장성이 높은 스마트 팩토리 시장, 이 두 개의 트랙을 동시에 공략하는 것이다.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겠군요. 네, 오늘 저희는 주식회사 모비스의 2025년 반기 보고서를 통해서 이 흥미로운 기업의 속사를 한번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멀티미디어 통신기기 회사에서 출발해서 핵융합과 입자 가속기 제어라는 정말 극한 기술의 영역으로 과감하게 뛰어든 그 여정, 그리고 EPX라는 독특한 기술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경쟁력, 또 스마트 팩토리 시장으로의 전략적인 확장까지 그 흐름을 쭉 따라가 봤습니다. 최근 자산 매각을 통해서 현금을 확보하고 재무 구조를 개선하려는 노력 또한 확인할 수 있었죠. 네, 그렇죠. 미래 에너지원으로 주목받는 핵융합의 핵심 제어 시스템을 만들면서 동시에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이 되는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을 공유한다. 이 두 가지 사업축의 조합 자체가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이 보고서 내용을 바탕으로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시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수십 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핵융합이라는 아주 거대한 꿈과 당장의 경쟁이 치열하고 또 빠른 변화가 요구되는 스마트 팩토리 시장 사이에서 과연 모비스는 자신들만이 가진 이 독특한 기술 DNA를 어떻게 활용해서 균형을 잡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 앞으로 모비스가 걸어갈 길을 지켜보면서 저희와 함께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저희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